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악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너무 어린 시절에 만났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악연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제겐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첫사랑이자 지금은 전 남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처음 그 사람과 만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20대 후반의 나이로 우리 학교에 부임한 과학 선생님이었죠. 그 전에 엄하고 무섭기만 한 선생님들과 달리 이 사람은 정말 재밌었어요. 수업은 15분 내에 끝내고 나머진 웃기는 이야기들로 채워진 수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15분만 수업한다고 해서 대충 수업한 건 아니고요. 정말 핵심을 알차게 수업한 거여서 학생들도 선생님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때는 저한테 그냥 재미있는 선생님일 뿐이었죠. 그러다 특별활동 시간에 과학 실험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맡은 수업이었어요. 그 선생님이랑 저랑 크게 교류는 없었지만 이미 제 이름을 외우고 계셨고 항상 친절하게 부르고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그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점점 선생님과 더 친해졌죠. 전 또래들보다 몸도 마음도 더 성숙했어서 그렇게 말수가 많지도 많이 나서서 행동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늘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주기 바빴죠. 어디서 제 얘기를 떠들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친한 친구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많았지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그렇게 친한 친구는 한 명도 없는 이상하고 남들은 모르는 외로운 애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애들이랑 선생님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혼자 원룸에 살고 계셨는데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시덥잖은 농담도 하고 어렸을 때 얘기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 선생님과 단둘이 대화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가 시작됐는데 또래보다 성숙하다 보니 선생님과 대화하는 게 뭔가 코드가 더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깊은 얘기들,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 첫사랑 얘기들, 다채롭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의 헤어진 여자친구들 얘기도 듣게 됐어요. 거의 다 몇 년 동안 오래 잘 만나다가 선생님을 버리고 갈아탄 여자들 얘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참 많이 좋아했고 그 여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했었죠. 그게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자친구라면 선생님 같은 좋은 사람 절대 놓치지 않을 텐데. 내가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었죠.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자주 채팅하고 안부를 전하곤 했어요. 자주 채팅을 하게 되면 될수록 깊은 대화들을 하니까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죠. 그 사람의 식성, 좋아하는 이성의 취향, 좋아하는 여배우, 좋아하는 노래, 영화 등등.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 글이었는데요. 한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나에게로 오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딱 그거랑 같은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이랑 자주 연락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친구들이랑 선생님 집에 놀러 갔어요. 우리 전용 아지트처럼 별게 없어도 거기서는 맘껏 웃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너희들이야 많이 놀러왔지 요즘 맡고 있는 애들은 전혀 놀러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마음이 놓였어요. 나처럼 선생님을 좋아하는 애들이 더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나처럼 선생님이랑 채팅하고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나랑만 이렇게 대화하고 나만 선생님의 많은 걸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집에서는 공부에 대한 압박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 공부를 좀 잘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한테 거는 기대가 컸어요. 동생들은 아직 철이 덜 든 장난꾸러기들이어서 뭘 하든 크게 꾸중하지 않으셨지만 장녀인 제가 조금만 장난을 치거나 놀려고 하면 너는 그러면 안 돼라고 늘 말씀하셨죠. 제가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저는 항상 외롭고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외롭고 힘들 때 선생님이 알려준 좋은 노래들을 들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들었던 노래들, 아름다운 옛날 노래들.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그래도 힘든 게 좋아지지 않으면 선생님이랑 전화통화를 하거나 채팅을 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생님과 학교 다녔던 추억들이 생각나서 그리운 마음이 더 커졌죠. 방학 되면 집에 놀러 오라는 그 말에 방학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방학이 되자마자 첫 번째 주말에 새로 산 부드러운 핑크색 옷을 입고 원룸에 놀러 갔어요. 늦잠 잤던 선생님은 잠이 덜 깬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마저도 친근하고 꾸밈없는 모습 같았죠. 선생님이 씻고 나올 동안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같이 밥도 먹고 노래도 듣고 일상을 공유했죠. 오랫동안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저한테 스스럼 없이 개인사를 얘기했어요. 쌤, 집에서 결혼하라고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성하셔서 선도 한번 봤는데 영 아니더라. 엄마가 너무 답답하셨는지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오셨어. 내가 동갑 아니면 나이 차이 엄청 나는 여자랑 결혼한다더라. 와, 그래도 결혼은 하긴 하나 보네요. 뭐? 이놈이 쌤을 놀리면 되냐 안 되냐? 이리 와. 좁은 원룸에서 잡고 뛰고 놀다가 지쳐 둘 다 방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전 그때까지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남자와 같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순진한 애 같았죠. 하지만 전 몸도 마음도 이미 성숙한 여자였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모든 걸 좋아서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좋아한다는 눈빛을 마구 보내댔으니, 게다가 누워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 선생님은 순간 뭔가 복잡한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샌가 서로 같이 나란히 붙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순간 선생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아, 미안. 팔꿈치인 줄 알았어. 네? 근데 참 여자들 옷은 소재가 부드럽다. 부드럽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제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TV에서 보면 키스할 때 눈을 감던데 나도 눈을 감아야 하나 하다가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더 과격하게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 여러 곳을 어루만지고 계속 스킨십을 이어갔죠.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 정신이 없었죠. 나만 좋아한 게 아니었나?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다니. 나랑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니. 이런 생각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째 서로 이리저리 뒹굴다가 더는 안 되겠다. 더 이러면 나 못 멈출 것 같아. 그러고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가는 길에 저를 바래다주며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조심해서 들어가고 또 연락해. 저는 공부에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도 자려고 자리에 누워서도 온통 그날 있었던 생각들 뿐이었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저랑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더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도리어 참을 수 없어 하는 건 선생님이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는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 대신 꼭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말 안 해도 뭐가 괴로운지 알 것 같았거든요. 미성년자인 제자랑 사랑에 빠진다는 건 사회 통념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선생님도 많이 외로웠던 때였으니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몇 년 동안 서로 사랑했어도 떠나버리는 여자들밖에 없었는데 오직 내가 세상의 전부인 양 나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어린 여자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던 선생님은 결국 저한테 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제 몸을 어루만지고 사랑의 말을 속삭였죠. 저는 그런 행위들에 흠뻑 취해서 계속 사랑받고만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판단이 되질 않았어요. 선생님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고3 수능 칠 때까지는 다시 원룸에 오지 말고 전화통화만 하다 수능 치고 보자고 약속을 했죠. 꼭 수능 잘 치라고 응원해주며 치고 오면 네가 원하는 선물도 사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죠. 그 사람이 피는 담배 냄새가 내 몸에도 밴 것처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그 담배 냄새일까 싶어 지나가다 냄새를 맡곤 했어요. 꼭 맑은 피부 위에 화상 자국이 난 것처럼 그 자국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며 공부했던 것 같아요. 수능을 쳤는데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갈 성적이 나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공부에 집중도 못했는데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 2주 만에 10kg을 뺐어요. 우유만 먹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버텼어요.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원룸에 가서는 선생님께 와락 안겼죠. 서로 많이 보고 싶었던 걸 참고 또 참아서 그랬는지 그야말로 사랑 말고는 나눌 게 없었어요. 서로에게 미친 것처럼 하루 종일 뒤엉켜 있었죠. 앞으로 가게 될 대학보다도 마음은 다 선생님한테 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랑 학교 때문에 대화하고 돌아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졌어요.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데려갔는데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너무 겁이 났어요. 선생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학교는 몰라도 부모님께는 알려야겠다고 하셔서 결국 부모님이 아시게 됐어요. 우리 집도 선생님 집도 결국 발칵 뒤집어지고 고성이 오고 갔어요. 학교 선생님이라면서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다 큰 앤데 작정하고 원룸에 찾아온 거 아니냐. 몸으로 들이댄 것 같은데 우리 아들도 피해자다. 이런 충격적인 말들이 오고 갔죠. 서로가 상처 입히는 말만 하는 통에 저는 울기만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제가 한 행동들이 부모님을 상처 입힐 거라는 생각은 못한 거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좋게 해결합시다.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있나요? 옛날 같으면 결혼하고 애도 낳을 나이 맞잖아요. 식은 조용히 치르는 걸로 합시다.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갑자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저한테 그냥 혼란 그 자체였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식은 조용하게 가족들끼리 치러졌어요. 친구들도 초대하고 모두의 축하받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게 조금 서글프게 느껴졌네요. 그래도 좋아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결국은 다 선생님 제자라는 거죠. 시댁에서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 선생님이었기에 사실이 알려지면 선생님의 평판에 큰 금이 갈 거라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도둑 결혼을 하고 동창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야 하는데 그때는 다들 이해해 줄까? 생각이 복잡해지기만 하더군요. 가끔 누구누구랑 사귄다더라, 누구누구가 결혼했다더라, 누구가 다쳤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남편을 통해 들을 뿐이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결혼을 그렇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면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요. 도두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길 가다가도 동창들 만날까봐 배를 가리고 늘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게 확실한 것처럼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는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요. 밖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주위를 살펴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그냥 대화하는 얘기에도 내 얘기를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계속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어느 하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에 계속 있기만 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대학 문턱은 밟고 싶었는데 조산기가 있다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야 한다고 해서 입학도 하지 못했어요. 임신이 아니라 몸에 병균이라도 들어간 사람처럼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걱정하고 옆에 있어줬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였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선생님들이랑 인간관계에 지치고 피곤한데 집에서라도 자기를 힐링시켜줄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도 자기만 바라보는 힘들고 우울한 임산부가 있다는 게 결국 마음에 짐이 됐는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제발 아는 척 안 해줬으면 하는 얼굴이 가득했어요. 서로 대화가 잘 돼서 좋았는데 도리어 결혼 후부터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대화할 사람이 없던 차에 학교 다닐 때부터 대화하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이 친구랑은 이상한 게 중학교 다닐 때는 대화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다가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한 번씩 연락을 하곤 했었거든요.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을남매를 맺자고 할 만큼이었죠. 사실은 같은 나이라 남매도 아니었지만 그냥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랑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창들 얘기도 전해 들으면서 웃고 놀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내 나이대에 맞는 사람과의 대화구나. 별거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고 그냥 웃기고 재밌네.
하는 걸 알게 됐죠. 이 친구는 제가 뭔가 예전 같지 않고 집에만 숨어 산다는 걸 대충 눈치채고 어떻게든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하지 않게끔 웃겨줬어요. 그나마 이 친구가 있어서 잠시나마 웃고 움직일 수가 있었네요. 한 번씩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집에 왔었었는데 그건 참 고문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왜 시월드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리저리 참견하고 출산 준비는 하고 있는지 다 체크했고 제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도 먹어야 한다고 억지로 먹이곤 하셨어요. 아기를 위해서라며 계속 먹이시는 바람에 신경을 좀 썼더니 구토가 나오고 얼굴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아이 때문에 약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당황했는데 얘기를 들은 남편이 너도 참 유별나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보면 부모가 정략 결혼시켜서 결혼한 건 줄 알겠더라고요. 애가 없었으면 이 남자랑 결혼하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준비 없이 한 결혼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친구들과도 인연도 거의 다 끊었고 한 명 남은 친구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나를 가슴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죠. 선생님과 사랑을 나눴던 그 원룸에 찾아가 수백 번 불을 지르고 집을 망가뜨리고 문을 걸어 잠그는 상상을 했어요. 아이도 결국 알아차렸나 봐요. 엄마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결국 8개월 후반이 되어 아이의 심장이 더 뛰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못했죠. 결국 수술해서 죽은 아이를 꺼냈어요. 제 몸에서는 아이를 먹일 모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저 자신한테도 미안했어요.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니까 어두워지지 말자. 근데 아이를 더 가지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사랑이 식은 남자와 굳이 아이를 가져야 하나. 내가 전적으로 믿고 좋아했던 남자가 내 인생을 다 걸고 만나던 그 남자가 사실은 그저 변해버리기 딱 좋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더 힘들고 눈물 났어요. 이렇게 제 삶을 그냥 놔버릴 수는 없었어요. 어두워지고 저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았죠. 몸에서 모유가 나왔던 흔적을 처리할 때 남편의 눈빛은 염려, 걱정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저 바보 같은 인간, 실패한 사람을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이었죠. 그냥 제자가 그런 일을 겪었어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위로의 말이나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문자로 오늘 늦어가 다였습니다. 이대로는 저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 같고 우울감에 제 정신이 먹혀버릴 것 같아서 몸조리가 끝나고 난 후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이 다시 슬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나한테 크게 관심도 없던 남편이 내 몸이 회복되니까 세상에 다시 잠자리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 때는 모른 척하다가 제가 다시 예뻐 보였나 봐요. 몸조리가 끝나고 난 후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도 다시 슬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한테 크게 관심도 없던 남편이 내 몸이 회복되니까 다시 잠자리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잊고 지냈는데 선생님이니까 늘 바른 모습, 좋은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겠지 했던 건 그냥 제가 갖고 있던 헛된 망상일 뿐이더라고요. 그냥 유머러스하고 아는 거 많은 성욕이 왕성한 남자. 그게 남편의 정이었어요. 시댁에서도 계속 남편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성화였죠. 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넌 젊으니까 괜찮다고 하며 아이 가지기를 종용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또 전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아니 학생 때도 지가 알아서 애를 척척 빼더니 갑자기 왜 내 숭이야? 웃기시네. 애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살 빼고 돌아다니는 것 좀 봐. 아, 오빠는 하필 저런 애랑 엮여가지고. 오빠가 우리한테 그랬잖아. 어린애가 계속 찾아와서 몸으로 들이대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죄송하다고. 두고 봐요. 얼마 안 가서 또 임신하겠지 뭐. 자기 편한 대로 나를 깎아내려가며 가족들한테 나를 저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시댁 식구들이 나를 벌레 보듯 보는 거구나. 너 대충 몸도 회복된 것 같은데 우리 가게 와서 일도 좀 배우고 일 좀 거들어라. 저 아직 몸이 다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추스르는 것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럴 땐 혼자 마음 추스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일 8시까지 가게로 와라. 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저를 거의 알바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잠시라도 앉아있는 꼴을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는 시어머니는 처음이네 진짜. 자기 딸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에휴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슬슬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성화에 아침부터 나가서 일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생겨 괴로워하다가 넘어졌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 제가 쓰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정신이 좀 드세요? 유산하셔서 정신을 잃으셨어요. 유산이요? 저 사산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아직 몸을 좀 추슬러야 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습관성 유산이 될 수 있어서 아이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게 돼요.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금방 회복한다고 해도 이게 반복되면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이분 보호자는요? 시어머니 오셨었는데 식사하러 가신다고 아들이랑 나가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퇴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조금 있다가 한 이틀 정도 회복하고 가세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여기 현대병원인데 좀 와주세요. 황급히 달려온 엄마는 제 상태를 보고 계속 우셨어요. 밥 먹고 온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죠. 자네는 애가 사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임신을 시키다니. 어머니가 몸도 더 회복되지 않은 애 일 시키는 건 알고 있었나? 남편이 우물쭈물하자 엄마는 더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학교 다닐 땐 자네 제자였지만 지금은 자네 배우자인데 배우자로 생각은 하는 거야? 존중해주고 아껴줘야 하는 배우자. 자네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 그건 자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몸 추스릴 동안 집에 데리고 있을 테니까 자네는 이만 가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몸이 좀 회복하고 나서 몸에 삽입하는 피임 장치를 넣었어요. 더 이상은 제 몸이 망가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이혼을 할까 생각했어요. 어차피 주변에 제 결혼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잘못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죠. 조용히 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했죠. 글도 써보고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어요. 엄마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셔서 우선 디지털 대학에 다니기로 하고 카페 알바도 시작했어요. 이제야 제가 어디 고여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고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제 결혼 생활을 잘 마무리해보려고 남편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몸을 핑계로 각방을 썼죠. 남편한테 컴퓨터로 PPT 만드는 거나 엑셀을 쓰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네가 그런 걸 알 필요가 있냐고 귀찮아 하더라고요. 애나 잘 가지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 몸 상태 때문에 애 가질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자기 나이도 있는데 네가 애 안 가지면 이 집에 뭐하러 있을 거냐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12살이 나긴 했지만 제가 순간 내가 영감이랑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껴 쓰라면서 생활비를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집안 살림을 하라는 남편에게 지금이 1970년대인 줄 아냐고 했더니 어차피 많이 줘도 제대로 관리도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잘 관리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엄마 말대로 나를 학생 때랑 똑같이 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성숙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다른 방에서 자는 줄 알고 거실에서 자기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순수한 맛에 좀 만났고 오랜만에 나한테 올인해주는 여자 만나니까 내가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세상 그렇게 예쁜 애가 없었거든. 근데 한 번 피임 안 한 걸 갖고 바로 애를 가져가지고 바로 책임지게 생겼잖아.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애라 정말 미치겠다. 가만히 집에서 인형처럼 기다리다가 잠자리 상대나 해주면 좋겠는데 뭘 자꾸 하려고 요즘은 이것저것 물어본다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미치겠다. 너는 결혼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 아직 혼인신고서도 안 냈어. 잘하지 않았냐? 전 아직 혼인신고서도 안 내고 살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이 남자한테 그렇게 빠져들고 좋아했었는지 정말 제가 제 발등을 찍었더라고요.
남들을 원망해보고 싶었는데 다 제 잘못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내가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모든 증거 정황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천천지 원수로 돌아서는데 정말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서로를 바라보던 게 몇 개월 전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참 사랑하다는 감정도 불같이 타오르던 사랑도 정말 한때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자료 수집에 달인이 되어 있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저를 소 닭 보듯 하더군요. 제 앞에서 전화도 따로 받으러 나가고 뭔가 계속 수상했어요. 전화 받을 때는 일부러 친구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잘 때 몰래 본 핸드폰에는 친구 정석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하고 카톡을 보낸 것만 있더라고요.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하다가 혹시나 해서 내 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니 여자가 받더라고요. 남편 노트북을 살펴봤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전 여친들과의 사진을 따로 모아놓은 폴더가 있더라고요. 같이 모텔 가고 애정행각을 했던 사진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그 꼴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옛날에 찍은 사진이겠거니 했는데 최근 사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세미나가 있다고 급하게 짐 싸서 가야 한다고 했던 날도 이 여자랑 같이 밤을 보냈더군요. 전 냉정해지려고 애썼어요. 나는 지금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제가 탐정이 된 것처럼요. 그런데 세상에 남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니까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에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 여자 인스타그램을 타고 들어가 봤더니 그 여자도 가정이 있더라고요. 정말 평화롭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만 가득 있었어요. 얘 여자랑 같은 학교를 다니며 바람을 핀다. 교사라는 사람들이 각자 가정도 있으면서 말이죠. 같은 학교 다니면서 둘 다 기혼자인데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어쩐지 더 이상 저한테 잠자리 하려고 하지 않던 이유가 이거였었나 봐요. 알고 보니 더 씁쓸했어요. 저는 진짜 잠자리 상대였네요. 그래도 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정말 제 무방비한 몽뚱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었네요. 시어머니는 가게로 불러서 또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끊었더니 그때부터 틈만 나면 뭐 하고 있냐, 지금 어디냐, 몸 상태는 어떠냐, 심지어는 시누이가 애를 키워야 하는데 지금 또 임신해서 애를 보기 어려우니 애는 네가 봐라 등 끝도 없이 저를 괴롭혀댔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애 보기 힘들다고 했더니 저를 더 괴롭히더군요. 남편한테 생활비 다 받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무슨 돈을 버냐고 뭐라고 하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 받고 산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자기도 이건 좀 심한데 하고 생각한 거겠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남편의 형이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의 형은 사람이 말수도 적고 점잖았었는데 자기 맡은 바 열심히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미는 좀 없어도 늘 바른 생활이 몸에 밴 분이시더라고요. 남편보다 5살 더 나이가 많다 보니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항상 저를 우대해 주시고 말도 따뜻하게 잘해 주셨어요.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어쩌다 부잣집 딸이랑 선을 봐 이번에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 앞에서는 흠잡히지 않으려고 지적이고 인자한 모습만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미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을 한 눈치였어요. 착한 시어머니인 척 아무리 가식적인 모습들을 보여도 틈만 나면 쟤는 대학교도 안 나와서 아는 게 없다. 나이도 젊은데 저렇게 약해 빠져서는. 아무리 가식적인 모습 보이고 형님한테 힘든 일 절대 안 시키려고 해도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가까이 대하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형님은 3시간도 시댁에서 머물기 싫어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설거지도 다 저보고 하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하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와서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린 아이에 갑자기 시집 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고생만 해서 어떡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얼마든지 나한테 얘기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형님은 좋은 뮤지컬이나 연극 티켓이 생기면 저한테 보내주거나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물론 시어머니한텐 비밀이었죠. 살면서 오랜만에 만나보는 어른이었어요. 고상하고 지적이고 마음에 덕이 있는 분이었죠.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하고 말았는데요. 형님 같은 분이 제 시어머니셨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업고 다녔을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그 말 하나도 그냥 듣지 않고 저를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설거지는 늘 제 몫이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설거지에 형님도 도와주시러 오시면 시어머니는 억지로 또 형님을 끌고 가셨죠. 아무 말 없이 다 하고 남편을 쳐다봤는데 시댁 식구들 무리에 같이 섞여서 웃고 있으면서 힘든 표정으로 서 있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외면하더라고요. 저런 놈을 믿고 의지하고 살 생각을 했다니. 시어머니는 형님 임신시키기에 돌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 체질이나 아무런 정보 하나 없이 한의원에 가서 나이 많은 여자 임신할 수 있는 약을 지어오셨더라고요. 형님은 한약을 잘 못 먹는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먹어보라고 꼭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저보고 동서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길래 형님, 저는 쟤는 사산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임신했었다가 유선했다. 젊어서 그런지 임신은 잘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쟤는 임신이 특기자 무기인 애니까. 사고 쳐서 임신만 안 했어도 내 아들이 저런 세상 철부지라. 아휴, 하여튼 제 임신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네가 먹고 손주 좀 안겨다오 큰애야. 너 닮은 손주 보는 게 내 소원이다. 남편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다 듣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12살 어린 제자를 그냥 임신부터 시킨 건 선생이란 직업을 가진 대개 아드님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남편은 이제 정말 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일을 겪어도 그저 남일처럼 보기만 하는구나. 마음이 다 떠났어. 돌아서서 조용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이제 남편 외도 증거도 다 모았으니까 다 복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다들 TV 보며 웃고 떠들 때 조용히 시댁에서 나왔어요. 근처 커피 맛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싸고 맛있는 커피를 시켜 마셨어요. 기분이 좋아져서 맨날 올라오는 글만 읽었었는데 용기 내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절망에서 벗어나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랜만에 마신 커피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알바 가려는데 시엄마랑 시누이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왔어요. 나이만 어린 줄 알았더니 버르장머리까지 없는지 몰랐네. 어디 그런 싸구려 짓거리를 하는 거야?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요한 일 않으면 나중에 해요. 저 읽어야 돼요. 네 형님 준 보약이 아무리 탐났어도 아무 말 없이 약 가지고 도망간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손버릇까지 안 좋은 건 몰랐는데 너도 참 어이가 없어. 그래서 왔다. 그런 적 없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재밌어 보이시는데 산통 깨기 싫어서 조용히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전 지금 임신 생각 없어서 피임 중입니다. 그 약 먹을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뺨을 쫙 하고 때리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일로 맞기까지 하니 더 화가 났어요. 이게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여? 뭐? 꼴에 피임? 큰애 먹으라고 보약 지어놓은 걸 먹고 양심 찔리니까 몰라 내뺀 거 아니야? 도둑년, 나가 뒤져. 감히 네가 그걸 먹어? 너 미쳤구나. 어디서 내 딸한테 손을 대? 엄마도 똑같이 시어머니 뺨을 올려 붙였어요. 시어머니는 넘어지면서 허리까지 다치신 것 같았어요. 너도 맞아보니까 아프지? 네가 먼저 때린 거야. 알겠어?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일 필요 없으니까 가자.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시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죠. 아줌마,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줌마는 모를 거예요. 오늘 맞은 거 진단서까지 뗄 거니까요. 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잘 준비해두세요. 두 손 싹싹 빌게 해줄 테니까. 짐을 챙겨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형님이 한약 한 입 먹고 너무 쓰고 속이 메스꺼워서 남편 시켜 몰래 버리셨대요. 시어머니는 그 많던 약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레 추측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많던 약이 어디 갔냐 하는데 형님 내외 둘 다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으니 너희 사실대로 말하라고 막내가 가정한 거 아니냐고 해서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도 안 믿고 쳐들어온 거였어요. 반찬주로 친정엄마가 왔다가 결국 그 광경을 보게 되신 거고요.
부모님한테 그동안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는 눈물 흘리시며 우리가 신경 못 써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하셔서 지인한테 변호사를 좀 소개받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비용 상관하지 말고 애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며 바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뗐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여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여전히 그냥 엄마 아빠 앞으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미친 것들이 진짜 미쳤구만! 아빠를 진정시키고 큰형님께 전화드렸어요. 형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저 지금 많이 힘들어서요. 유능한 변호사 그때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생각했어요. 내가 바로 연락처 보내줄게요. 소개받은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소속된 엘리트 변호사였어요. 지금까지 참고 사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3개월 동안 자료 수집을 해둔 덕분에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혼인, 빙자, 간음에 외도까지, 위자료까지 빠방하게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교사라는 직업에 타격 많이 받겠네요. 잘 좀 하시지 정말. 너무 하셨네. 아휴. 남편은 그냥 자기 엄마한테 상황 전달받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잘못하시고 화를 좀 내신 것 같은데 장모님이 엄마를 미신 건 좀 심하지 않아? 자기 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뺨 맞고 있는 걸 본 엄마가 똑같이 뺨 때리신 거고 쓰러지신 건 당신 엄마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냥 화를 냈다고 생각하나 본데 저한테 손찌검 하셨고요. 전 얼굴에 멍까지 들었어요. 진단서 뗐으니 그런 줄 아세요. 진단서라니 무슨 소리야. 법적 절차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를 기만하고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겁니다. 학생 때 가르쳐준 은혜가 있어서 더 심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했던 모든 행동들 꼭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같이 살 마음 없어서 짐 싸서 나왔습니다. 법원 외에 다른 곳에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변호사에게는 남편이 바람핀 증거와 시어머니가 임신한 저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학대해서 다시 유산하게 된 모든 정황과 진단서를 다 제출했어요. 통화했던 친구의 대화로 알게 된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정황도 전달했고요. 재판에서 승소해서 위자료로 1억을 받았어요. 형님께 너무 고마워서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상황이 이래서 죄송하다고요. 딱 봐도 애띤 얼굴에 늘 서름과 슬픔이 꾹꾹 참고 있는 얼굴이라 마음이 계속 써졌어요. 이제 동서 형님도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렸을 때 친구도 골라 사귀라고 부모님께 계속 혼나는 바람에 친구도 별로 없어요. 우리 친구처럼 지내면 어때요? 친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주버님이 안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좋아요. 우리 앞으로 언니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요. 사회생활 하면서 사귄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남편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인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수씨 잘 위로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내고 있는 집으로 내가 선물을 좀 보냈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요.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어디 가서도 꿀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다니라는 뜻으로 옷이랑 가방, 신발 이런 것들 좀 챙겨 보냈어요. 내가 사놓고 못 입는 것들이나 사이즈 안 맞아서 다른 사람 주려던 것들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요. 신발 사이즈는 내가 알아서 거기 맞춰서 보냈는데 혹시 발에 안 맞으면 매장 가서 수선하거나 늘림하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항상 너무 잘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해도 되죠? 언니. 당연하지 그럼. 집에 갔더니 형님이 보내주신 건 정말 옷장이 새로 하나 더 필요할 만큼 많더라고요. 사계절 옷을 다 보내주셨는데 다 유명 브랜드 옷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세련되고 제가 입으면 딱 어울릴 만한 옷들만 보내주셨더라고요. 명품 가방이랑 신발도 10개씩 보내주셨더라고요. 누가 보면 명품만 밝히는 된장년처럼 알 정도로 정말 원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응원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옷을 입은 나를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겼지만 나부터 나를 더 예뻐하고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살고 꼭 성공해서 형님께 꼭 보답해드려야겠다. 그래,
정말 열심히 살자. 공적인 자리에 갈 때는 꼭 형님이 준 옷들을 입고 갔어요. 늘 어딜 가도 옷 잘 입는다, 젊은데 되게 고급스럽게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출판사나 글 쓰는 업무 관련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저렇게 입고 가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더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쁨 받고 지내라고 형님이 챙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막창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을 길 가다 만났는데 이뻐진 저를 보면서 정말 잘 됐다고 잘 살라고 당부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다쳤을 때 터진 디스크가 수습이 안 돼서 허리 수술을 받았대요. 운영하던 막창집은 일하던 알바생이 사람을 너무 부려먹고 음식 다시 돌려쓰게 한다고 글을 올리는 바람에 소문이 나서 장사를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잘못한 건 정말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건 남편과 그 상간녀였어요. 운영하던 막창집은 어떤 알바생이 열받아서 판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소문나서 장사를 접었대요. 알바생한테 돈 주기 아까워서 저까지 써가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 이렇게 망하네요. 재판 가서 우리 사건에 관심을 가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기자는 제 신분을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기사를 내도록 허락했어요. 그 기자님이 기사를 아주 맛깔나게 잘 쓰셨더라고요. 남편 얼굴과 상간녀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돼 나가긴 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찍힌 2명을 바로 알아본 바람에 난리가 났었대요. 학교에서는 기자한테 왜 상관없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사진을 허락도 없이 기사에 실었느냐고 내용 정정을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는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둘이서 바람피는 사이 맞다고요. 이미 확인 다 됐고 남자 선생님은 재판에서 져서 위자료까지 다 내셨다고요. 교장 선생님은 몇 차례 2사람이 맞냐고 확인까지 하고 카톡 주고받은 내용과 둘의 사적인 사진까지 보고 정말 놀라서 2사람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채팅하던 을남한테 듣기론 선생님은 애들 과외시켜주는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몇 년 지났으니 이제 소문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교사 쪽은 아무래도 소문이 빠르고 폐쇄적인 집단이니까 학원도 가기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소문이 좀 가라앉고 몇 년 후 선생님은 애들 과외시켜주는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남들한테 많이 베풀며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는 증오나 미움 따위는 남아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도 고통을 받았을 테니까요. 아직 저를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미 남이니까요. 전 여전히 글 쓰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학교도 졸업해요. 글 쓰는 사이트에서 인기 작가가 됐고 유명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해 오늘 계약을 하고 돌아왔어요. 초반에는 좀 쉽지 않은 경험들로 이루어진 삶이었지만 이제 중년이 되면 그동안의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 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직도 언니, 과거의 형님이죠. 언니랑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요. 여전히 언니는 저한테 가방도 옷도 자주 보내주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일부러 잘못 사는 건지 저 주려고 그냥 사는 건지 헷갈리지만 항상 만나면 반갑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 덕분에 얻은 건 글 쓸 소재들과 이런 좋은 인연이네요. 요즘 연애도 하고 있어요. 그 이후 여러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깊게 연애는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고 몇 달 만나다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곤 했어요. 아, 이런 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연인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덕분에 글도 다채롭게 잘 써지고 좋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지금 계약하고 온 출판사 편집장이랑 만나고 있어요. 제 글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가 실제로 만나고 계속 호감을 드러내더라고요. 섣불리 연애 감정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참 재밌고 편해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스르르 풀리게 되더라고요. 여자 정말 많이 만났겠다 하니까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나도 그렇다고 아쉬운 사람끼리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한번 살다가 헤어졌는데 괜찮겠어요? 그건 이미 글 봐서 알고 있어요. 나도 오래 사귄 여자 있고 동거도 했었어요. 괜찮겠어요? 난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할까요?
스스로 만남을 결정한 만큼 솔직해진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티키타카도 잘 되고, 좋은데 여행도 가고, 일상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사랑도 하니까 서로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변해버릴 사람이 아니라 늘 소나무처럼 든든하게 나를 아껴줄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리트머스 종이 같은 남자는 정말 이제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뼈에 사무치도록 확실히 알려준 게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 것. 이제 비슷한 이름과 얼굴만 봐도 멀리할 것 같아요. 그동안 괴로웠던 만큼 이제는 스스로 제 인생에 책임지면서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부터는 즐거운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다들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여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번 사연은요, 유독 여러분께 편안한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저와 함께 이번 사연을 바로 만나보실까요? 제가 사연에 빠지다에 푹 빠져서 올라오는 사연마다 다 눌러보는 열혈 시청자인데요. 올해 혼자서 사연을 보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선 제 사연을 소개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사연에 빠지다를 보면 젊은 사연자분도 있고 나이가 꽤 드신 사연자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처럼 나이대가 높은 사연자분은 잘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돋보기 안경을 써야지만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고 젊었던 시절보다 비교도 안 되게 움직임이 둔해진 손가락은 타자 한 번을 치는데 세워라 내워라를 부르짖지만 저의 사연을 완성해보겠다는 다짐, 그 각오 하나로 움직여봅니다. 다른 분들처럼 대단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고 다만 길지 않게 남은 저의 인생,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인 것을 아는 만큼 하나라도 세상에 저의 발자취를 남겨보고 싶다는 욕심이겠죠. 세상 천지의 컴퓨터는 무슨 핸드폰이라는 것도 상상조차 못해보았던 저의 어린 시절, 저는 몹시도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위치로 따지면 서울의 근교였지만요.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나서야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는 서울 옆에 경기도며 인천이며 이런 곳들도 발전이 번져나갔지 옛날엔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서울하고 가깝다지만 영 시골스러웠던 제 고향 동네는 허름한 집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언감생심 아파트 같은 건 한 채도 없었죠. 그 동네는 집집마다 애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집도 자식만 6이었습니다. 첫째,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 넷째, 다섯째가 딸, 여섯째가 아들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와 여섯째가 아들이고 나머지 4명은 딸인 것이었지요. 제가 바로 넷째였어요. 큰언니는 마치 또 한 명의 엄마 같았습니다. 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좁은 집구석 안에서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총감독 역할이었죠. 큰언니의 충실한 조수로는 작은언니가 있었고요. 오빠는 부모님의 관심이라든지 애정을 많이 받는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기세등등하고 기고만장하기 일쑤였으나 언니들의 성질머리가 원체 만만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이 합심할 때면 오빠가 그 앞에선 힘을 못 쓰고 깨갱 꼬리를 말아야만 했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은 연년생입니다. 서로 1살 차이라서 유년 시절의 두 사람은 늘 도토리 기재기였죠. 언니들과 오빠로 구성된 마지 집단, 그리고 막내 2명으로 구성된 막내 집단, 이렇게 유형이 갈렸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고 정말 덩그러니 외로운 위치였습니다. 동네의 집들도 대체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모양새로 살았습니다만 저희 집은 개 중에서도 조금 더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먹고 살기에 급급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치의 영역에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 6남매가 모두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기란 불가능이었어요. 큰언니부터가 일찍이 돈을 버는 것에 뛰어들었고 학교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고 공부에 관심이 많던 작은언니 역시도 때가 되자 집안의 형편을 감안하여 더 학업을 잊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이 처음 주어졌던 사람은 바로 집안의 셋째인 오빠였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공부를 저버리고 돈을 버니까 이제 셋째부터는 돈 버는 것 말고는 공부를 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웬일로 저를 따로 찾으시면서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도 돈을 벌어 와야지. 어차피 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여자애는 그저 나중에 나이 차서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야. 제가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건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마치 그런 발언이라도 한 것 마냥 질색을 하시면서 제가 공부를 얼른 그만두고 돈 버는 것에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천지적인 공부 두뇌를 타고났다면 또 모를까. 그런 영화 같은 전개는 저에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수 없이 학업을 더 잊지 않고 돈을 벌러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무려 옆 지역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는 먼 친척집이 살고 있었으므로 저는 그곳에서 신세를 지게 됐어요. 이때부터 겪었던 일은 글로 적으려면 제 손가락 관절이 닳아버릴 것이고 말로 뱉으려면 눈물이 터져 나와서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나쁜 놈의 먼 친척집에서 제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저 힘없는 10대 소녀였을 뿐인데 저에게 쌓인 화를 풀고 괜히 못되게 굴고 괴롭혀대면서 자기들끼리 신이 났었던 거죠. 그곳에서 일을 다녔던 공장에서의 상황도 썩 좋지 못했기에 저는 이중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가사노동을 착취당하는 무급 하녀였으며 공장에서는 텃세와 이간질에 시달리며 어깨 한번 바르게 펼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대로는 못 살아.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하루는 친척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제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집으로 몰래 도망갈 계책을 꾸렸습니다. 아예 작정을 했다가 기회를 봐서 차비를 챙겨다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저는 심지어 제가 번 돈을 그 친척들에게 거의 뜯기고 있던 마당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힘들게 도망을 쳐서 저희 집으로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저를 가족들이 별로 안 반겨주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눈망울에 눈물을 크게 달고선 털어놓은 지난 이야기를 들으시며 한숨부터 푹푹 내쉬셨습니다. 너 그래가지고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유약하고 나약하냐 이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눈물바람이던 것을 멈췄었네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의 형제들도 저를 대하는 게 미적지근하더라고요.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은 저처럼 딸이지만 저와는 다르게 앞으로 계속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막내인 남동생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네가 집에 돌아와서 뾰족한 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바로 일도 안 다니고 식량만 축내고 집에서 면적만 차지하고 누워있을 거라면 우린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 지금으로서는 음식 들어갈 입 하나 줄이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나으니까. 네가 우리 상황을 이해해 주렴. 제가 없었을 때 편했었나 봐요. 사람이 하나 줄어드니까 좋았었나 봅니다. 큰언니는 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고 실상 남매들 중 4명과 부모님 이렇게 지냈던 것인데 그렇게 지내보니까 좋았나 봐요. 좁은 집구석에 사람이 꽉 차지 않는 게 편했으니까 저를 안 반겼겠죠. 동생들은 앞으로 공부를 시킬 것이니까 한 푼 두 푼이 아까운 상황이므로 제가 괜히 일을 쉰다거나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부모님께서는 보내오셨습니다.
너는 괜찮은 남자 있으면 시집을 가도 좋아. 시집을 일찍 가버리면 그것만큼 홀가분한 게 또 있겠니? 안 그래? 아무리 옛날 그 시절이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해서 아녀자가 되기에는 나이가 참 어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대수롭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 마음은 슬프고 화가 나기보다는 씁쓸했던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식만 6,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친척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서 자력으로 헤쳐나가야 하는데 부모님은 두 분 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었으니 상황을 타개하기란 불가능이었고 그저 자식들이 죽지나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시집 장가나 잘 가버리면 그것으로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운 좋게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집안 살림이 확 필 수 있는 것이었고요. 어렸던 그 나이에도 저는 그 순간에 그런 깨달음이 들어서 저희 집의 모양새가 너무 가엾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이튿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먼 친척집이 있는 그 동네로 돌아갔지만 거처는 그곳으로 하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당하는 극심한 텃세에 저처럼 피해를 입은 동지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세를 질 작정이었습니다. 새로이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게 벅차게 느껴졌기에 우선 일터는 그곳으로 둔 것이었죠. 하지만 일찍 시집을 가고 싶진 않아. 나 자신을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에 휩쓸려 가게끔 만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저는 희한하게 또래 여자애들처럼 연애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남자와 눈이 맞아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현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장 돈을 버는 것이 급했고 고맙게도 저를 받아준 공장의 친구 집에서 지내며 저는 나만의 자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만 열중했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제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금세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친척집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자기들 집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서 지내는 비용은 공장 일을 한 것으로 충당하라고 하더군요. 전에는 말도 없이 그냥 뜯어갔다면 이제는 그럴싸한 명목을 만들어서 붙이는구나. 우습다 우스워. 나같이 가진 것 없는 애의 자그마한 돈도 그렇게나 빼앗아 가고 싶을까? 집으로 돌아갔다가 냉랭한 가족들의 반응, 그 지엄한 현실을 맛보고 온 저는 그 사이 차분하면서도 독해져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친척들을 쫓아냈어요. 저보고 사리 분별을 못한다느니 정냄이라고는 없는 불길한 애라느니 별별 악담들을 퍼부어댔지만 저는 그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며 그들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저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상대해서 이뤄낸 진짜 배기 첫 승리였던 것 같네요. 물론 친척들이 돌아간 다음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채로 덜덜 떨어야 했고 혹시 다시 찾아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며칠을 잠을 설쳐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이 스스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친척들은 역시나 저를 다시 찾아와 괴롭히려 하였고 저에게서 돈을 뜯어가려고 했어요. 얹혀 살고 있는 친구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편의를 봐주고 도와줘서 정말로 고마웠어. 나는 오늘까지만 이곳에 머물고 내일 바로 떠나려고 해. 뭐? 어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동네는 일자리가 워낙 없는 것 같던데? 아니야, 집으로 가지 않아. 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해. 세상에, 연고도 없는 곳을 무작정 가보겠다고? 어디 여자애가 혼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너 정말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 친구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심을 굳힌 이유였습니다. 친척들을 따돌리고 몰래 떠날 생각을 하자 사실은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는 저의 짐을 다시금 챙긴 채 떠나는 날의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여자애 혼자 무연고지로 가는 건 위험한 것 같다면서 자기 이모가 사시는 곳에 가보는 게 어떠냐며 제안을 해왔어요. 저 때문에 밤새 많은 고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평생을 그 작은 동네에서만 살다가 일자리 문제로 이 먼 친척집이 있는 지역으로 와본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설렘과 더불어 두려움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소를 알아갔지요. 수중에 있는 돈이 저의 전 재산이었고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그 친구의 이모를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 집에서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에게 사람을 구하고 있을 만한 공장들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중 한 곳에서 운 좋게도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이었고 일은 고됐지만 제가 겁도 없이 발걸음을 옮겨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일상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양된 것이 더 컸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적응이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저희 집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찾아서 먼 친척집에 연락을 했다가 제가 없다고 하니까 놀라서 그 친구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네요. 집에서 나를 왜 찾는가라는 궁금증을 품었을 때 가장 빠르게 떠오른 답은 돈 내놓으란 거구나 였습니다. 저는 이 답이 정답일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절 찾은 건 집에 큰 소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큰언니의 결혼이었어요. 공장에서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다니 큰언니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내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성인이었기에 큰언니가 언제든 결혼해도 이상하진 않는 상황이었으나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큰형부는 큰언니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공장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벌이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장남과 장녀끼리의 결혼이었다고나 할까요? 큰형부는 3남매 중에 맏이었어요. 큰언니는 결혼을 하면 우선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돈을 모았다가 1년 정도 후에 분가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죠. 큰언니가 시댁에서 벗어나 분가를 한 것은 결혼하고 나서 무려 6년이 지났을 때였답니다. 아무튼 저는 큰언니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시집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작은언니는 달랐던 모양이에요. 빨리 결혼해서 집구석을 뜨는 게 최선일지도 몰라. 난 절대 식구들한테 오래오래 돈 뜯기고 살 생각 없어. 작은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부터 심상치 않더라니 큰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이듬해 작은언니도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상대는 작은언니보다 2살이 많았고 또래라서 그런 건지 어쩐진 몰라도 둘이 성격이 자주 충돌해서 결혼한 뒤로 부부싸움을 그렇게나 했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 애는 3이나 낳았으니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들이 결혼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동요를 안 보이셨어요. 딸은 원래 출가 외인이야.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와야만 자식을 결혼시킨 게 제대로 실감이 날 것 같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 오빠의 표정이 오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오빠는 금세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 새언니라는 사람과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도 하였거니와 그 새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집을 나갔거든요. 부모님과 오빠가 그 문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나 봅니다. 동생들한테 듣기로는 정황상 그 새언니가 시집살이를 못 이기고 열받아서 가출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몇 달 뒤에 새언니라는 사람이 돌아왔고 오빠랑 둘이서 다른 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요. 그랬다가 또 새언니가 집을 나갔어요. 오빠는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이는 누가 돌봤냐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 부모님이셨죠. 내가 그것이 자기 가족들과 왕래도 거의 안 한다길래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서 받아줬건만 이렇게나 근본이 없었을 줄이야. 아유, 이래서 그 가족이 어떤지를 봤어야 했는데. 아유.
엄마는 가슴을 치시며 후회했지만 어차피 결혼은 오빠의 주관이었는데 어차피 돌이킬 수도 없었죠. 제 위의 형제들이 다사다난한 결혼사를 쓰는 동안 저는 묵묵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결코 제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제 가족들한테 밝히지 않았어요. 무언의 교훈을 얻은 뒤였거든요. 다만 동생들의 교육비 몫으로 다달이 얼마씩 지원했던 것은 끊기지 않고 내놓아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입장이니 그것은 저의 의무라고도 생각을 했었네요. 정말로 안타까운 점은 저의 여동생과 남동생 모두 공부에 재능도 열정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두뇌도 유전이라더니 정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당시 일가 친척들을 다 따져봤을 때 공부를 잘했다거나 머리가 똑똑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타고난 공부머리가 부족하면 환경이 받쳐줘야 했을 텐데 그것이 부족했으니 사교육 따위는 꿈도 못 꾸던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동생과 남동생이 멋지게 명문대학을 입학한다든가 고시 공부를 해서 성공한다든가 하는 영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죄다 줄줄이 돈이나 벌어오라고 시켰을 것을.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미치게 후회되는구나. 부모님께서는 무척 안타까워하셨지만 이미 밑빠진 독에 물을 한참 붓고 난 후였으므로 후회해봤자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그저 동생들이 돈을 버는 현장을 일찍 알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누린 것만으로도 가족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저는 그런 식으로 노력했어요. 어느 날 모처럼 저한테 연락을 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결혼 안 해? 누구 만나는 사람도 하나 없어? 그래, 나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까 그렇게 정보를 캐내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에이, 언니 그러다가 노처녀 된다? 노처녀로 늙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노처녀라는 표현이 잘 안 보이네요. 예전에는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말을 잘 썼었는데 말이죠. 여동생은 제가 노처녀로 늙어가는 것은 아니냐며 놀림 반 걱정 반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안에 뭐가 든 게 있어서 그랬었나 봐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이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니까요. 그때 여동생에게 보였다는 부모님의 반응이 압권으로 웃겼습니다. 그래, 어떤 놈이냐? 아유,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돈 없다. 너 시집 가는데 대줄 돈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그래? 집 나간 새언니 때문에 팔자에도 없으셨던 아이를 키우고 계셨으니 그때 부모님께서 꽤나 신경질지 여기셨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황당해서 웃고 말았는데 제 웃음을 금세 걷어가는 소식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저한테 돈 좀 지원해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결혼하면서 크게 돈이 들어갈 건 없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단 얘기였어요. 큰언니, 작은언니, 오빠 모두 그때 자기 코가 석자였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찾을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언니가 아직 결혼 전이라서 다행이야. 결혼 계획도 아직 없으니 금상첨화네. 당장에 큰돈 들어갈 데도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라, 응? 여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까 꽤나 억울하더군요. 저는 따지고 보면 여동생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먼 친척 집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고생을 하는 와중에 돈까지 벌었고 또 그것을 거의 다 빼앗겼다가 새로운 지역으로 도망까지 갔었는데 힘들었던 제 지난 날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여동생이 결혼을 확정지었고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곤란할 상황이었기에 저는 결국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래서 작은언니가 차라리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품었습니다. 여동생은 자기랑 무려 7살 차이나 나는 상대와 결혼했습니다. 제 동생이 어느새 다 커서 결혼까지 하다니 감개무량했었네요. 여동생은 금세 임신을 하였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때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이 약할 때였으니까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상태가 안 좋다 정도만 여겼었죠. 우울증에 걸린 여동생은 부부싸움을 야기시켰고 결혼 생활은 무척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여동생이 한밤중에 저를 포함한 식구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모두가 난리 났던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러다가 송장 치르겠다면서 여동생을 집으로 불러들이셨죠. 자기 친정집에 오니까 여동생이 좀 안정이 되었는지 그때부터는 꽤 나아졌어요. 저는 도대체 결혼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래도 이왕 결혼을 한다면 6남매 중에서 꼴찌 순서는 면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남동생보다 제가 늦게 결혼을 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동생이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노라고 부모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차마 귀한 막내 아들한테 큰 소리는 못 치시고 조용히 다 이르셨대요. 네가 지금 결혼하겠다고 할 때가 아니야. 일찍 장가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은 안 돼. 집안 상황이 도저히 막내를 결혼시킬 만한 게 아니었기에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자 남동생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당장 결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습니다. 제 여자친구가요. 임신을 한 상태라서 그래요. 남동생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기어이 엄마는 뒤로 넘어가고 마셨대요. 없는 형편에서도 막내 아들만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다뤘는데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덜컥 임신 소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다니. 부모님께서는 기야 마시고도 남을 일이었죠.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결혼을 안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네요. 상대는 남동생이랑 동갑이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에 이거 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척 헷갈렸었네요. 그렇게 6남매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남은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인위적으로 인연을 만들어서 결혼하고 싶진 않아.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분명하게 생긴 뒤였으나 아무하고나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어요. 혼자 미혼인 저에게 각종 돈 달라, 도와달라는 요청을 뻗쳐대는 식구들의 태도에 심란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에게 과거에 큰 도움을 준 바 있었던 그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먼 친척 집에 살면서 공장을 다녔던 그때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 친구 덕분에 이겨낼 수가 있었죠. 그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어서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가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그런 식으로 엮인 운명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저는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키가 훤칠하지도 않았으며 빼입은 정장의 자태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별다를 것 없는 그의 모습에도 저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꽉 다물린 인매에서는 그가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인가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누구지? 신랑쪽 카객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 대체 누군지 나중에 꼭 따로 알아내야겠다. 제가 웬일로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다 못해서 먼저 움직인 상대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누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보는 사람이 놀랄 만큼 거의 까무러치듯이 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놀라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신상 알아내면 안 되는 상대였던 거야? 아니, 그럴 리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야.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느새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 친구의 대답을 자꾸 체근했죠. 이윽고 그 친구가 알려준 이유를 듣고 저는 귀까지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네가 말한 사람은 우리 신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우리 신랑한테 물어봤었대. 네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혹시 그 여자 누구냐고, 결혼은 했는지 이런 거 궁금했어.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한테 그 얘기 해줬는데 나는 설명을 듣자마자 그 여자가 넌 줄 알았지. 그런데 너도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니? 아무래도 두 사람 운명인가 보다. 저는 그쪽에서 저를 보고 있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저를 신경 쓰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를 만나봤는데 정말 운명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희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는 저와 다르게 몇 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좀처럼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다 헤어졌을 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를 보자마자 이 여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를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딱 5개월을 연애하고 6개월째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는 마치 그때까지 제가 아무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제 형제들이 5이나 전부 결혼을 하는 것을 지켜만 본 것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마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도 동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나를 만나고자 오래 기다려줬으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다정히 말을 할 줄 아는 남편을 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언니들, 오빠, 동생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마음뿐이었고 부모님을 보면서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은 정말 만만하지가 않다. 특히 가난하면 더 그렇구나라는 깨달음만 얻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모든 저의 생각을 바꿔줬어요. 경제력이 미미한 저의 친정집만큼이나 시댁 쪽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독특한 공통점이 저희 부부에게 있었다면 굉장한 자립심이 강한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남편도 자기 돈을 조금씩이나마 몰래 모아왔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쪼들리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로 갖고자 했는데 생각대로 안 돼서 그것이 유일한 난관이었네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찾아온 귀한 생명이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눈에 넣는다 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온 마음 다 바쳐서 사랑한 저희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생긴 특별한 일화가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수준으로 아들은 자기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착하고 유순한 아이였습니다. 외모는 저를 너무 닮았으나 머리라든지 성격 같은 건 남편을 닮았었죠. 그래서 다행히도 공부를 꽤 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만 본 집은 6남매 중에서 제가 유일했어요. 너는 돈 들어갈 때가 더 적으니까 집안 행사 있을 때 네가 더 많이 내라고 했던 형제들에게 섭섭했지만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소리는 일절 하지 않으면서 그들보다 돈을 더 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아들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고 싶은 욕구가 강했으니까요. 그렇게 키워낸 아들, 대학도 원하는 곳으로 갔고 취업도 무난한 곳으로 했습니다. 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흐뭇했고 남편이랑 저랑 항상 했던 얘기가 우리는 참 복받은 부모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착한 자식이 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착한 아들은 결혼 상대도 꼭 자기 같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굉장히 참하고 단아하게 생긴 저희 며느리,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었습니다. 아들하고 동갑내기였고 알고 지낸 지는 오래였으나 둘이 연인관계가 된 것은 1년이 좀 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얼핏 그늘을 봤는데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2번이나 부모의 이혼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며느리가 9살일 때, 두 번째는 며느리가 14살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무척 방황을 오래 하였고 이상하게도 늘 가슴 한구석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핍을 알아봐준 사람이 바로 저희 아들이었대요. 사실
제가 먼저 오래 짝사랑을 했었어요. 괜히 사귀었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친구 관계마저 잃게 될까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친구라는 이름 아래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서 확 고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수줍게 꺼내놓던 며느리가 얼마나 귀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귀한 아들을 채가는 여자라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보듬어줘야 할 아이로 보였지요. 지체 없이 둘의 결혼을 허락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깨가 쏟아지는 부부였어요.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여서 저나 남편이나 우리는 자식 복도 있고 며느리 복도 있다면서 자화자찬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끔찍한 비극이 인생의 한 구간에 준비되어 있었던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에야 눈물 없이 회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코 무뎌지지 않을 그 비극은 바로 저희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이었습니다. 한겨울에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 위에서 아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식어갔습니다. 저희 남편, 그 차분한 양반이 병원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고 저는 혼절 직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시야에 들어왔던 것은 초점이 나간 눈동자로 멍하게 있던 며느리 모습이었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저희 아들을 내려다보며 울지도 않고 넋이 나간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저희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내보낸 이후 저희 부모는 도저히 심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우리에게 서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등진 뒤였겠지.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그런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 저에게 남편이 없었다면,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없었다면 이미 세상을 떠났었을 거예요.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 곁은 누가 지켜주나 싶었지요. 며느리한테 친정에 가서 편하게 지내라고 말은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돌연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예상보다도 며느리 상태는 좋지 못했어요. 아들이 떠나고 6개월 후에 만나본 며느리 모습에 저희 부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산송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기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를 보면서 웃음을 짓곤 있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텅 비어버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저희 부부는 인생을 헛산 것이었겠지요. 당장의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대화를 따로 나눠보았는데 이윽고 저희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건지 이제 반년 되었다지만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는 의미가 없다,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해대는데 보살이 아닌 이상 어떻게 참을 수가 있나요. 저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원래도 정신머리가 못 써먹는 애였기 때문에 그런 싹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글렀죠. 그냥 정신병원에 쳐넣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원룸 하나 얻어줘서 쫓아낼 생각이에요. 마치 징그러운 벌레 보듯 자기를 보는 자기 친정 식구들의 모습에 그간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왔을지, 며느리는 저희 아들이 떠난 이후로 극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며 힘들어했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자기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집안으로 들인 저희 며느리, 앞으로도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렵니다. 저희 며느리를 앞으로 찾지 마세요. 저희 집안 식구니까요. 아이고, 예, 그러시든지 말든지요. 데리고 사라져 주시면 저희가 고맙고요.
저희 부부가 며느리를 데려가는데도 무례하게 굴던 그 집 사람들. 정말 인간적인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의 강력한 권유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러난 것은 며느리가 지독하리만치 저희 아들을 깊게 사랑해서 그 흔적을 찾느라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희 부부도 많은 대화를 새로이 나눴어요. 누가 운명의 상대 아니랄까봐 저희 생각은 일치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자식을 얻어서 그간 풍족하게 살았으니 그것은 다 자식의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저희 두 사람은 조용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대학을 다니던 중에 미국을 다녀온 바 있었고 가장 친한 친구가 대학 졸업 후 미국에 취직을 해서 그곳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저희 아들이 떠난 후에 회사도 바로 그만두었지만 며느리가 원래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며느리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아예 새로운 곳에서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며 새 인생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말이었지요. 며느리는 혼란스럽다면서 저희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내 피하더니 우리 아들이 너 이러고 사는 거 알면 좋아할 것 같니? 우리 아들이라서 우리가 잘 알아.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들은 말이지. 네 인생을 1분 1초도 허비하지 말라고 그랬을 애야. 제가 어느 날 눈물 지으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비로소 저희 부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 산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옛날에 그 어린 나이에도 무연고지를 향해 불쑥 떠날 생각을 했었을 만큼 은근히 호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을 너무나도 밀어주고 싶었고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동생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았던 사람이기에 더욱 며느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랜 대화 그리고 준비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이 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희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저희 부부는 그 불쌍한 며느리를 위해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간 너도 짐작을 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집에서 조용히 자연을 벗삼아 살아보려고 해. 돈이 될 만한 일감을 찾아서 작게 일도 하면서 그렇게 늙어가고 싶구나. 부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저희 부부는 전 재산을 미국으로 떠나는 며느리에게 쥐어줬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저희 부부가 어떤 생각과 각오로 그리 결정한 것인지를 며느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구어댔죠. 며느리가 꼭 행복한 인생을 살길 기도해주면서 떠나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게 흘러가는 것 같아. 안 그래, 여보? 저희 부부는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살았네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확연히 못한 생활이었으며 불편함도 많았지만 마음은 편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주고 며느리를 미국으로 떠나보낸 이후로 저는 저희 형제들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자기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지 못해서 단단히 삐진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5명이 하나같이들 성격이 그런지 몰라요. 6남매 중에서 성격의 결이 다른 것은 저 하나뿐이었고 애초에 나머지 5은 서로가 닮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너 그러다가 노년에 굶어 죽는다? 그때 가서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 마. 형제들의 냉랭한 발언에 상처 입을 죄가 아니었지요. 비록 없이 살아도 마음만은 편안하게 남편과 살았습니다. 언제나 저희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미국으로 떠난 며느리를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10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가 이내 며느리임을 알아차리고선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죠. 세상에 이게 누구야? 아이고, 그간 건강하게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진작 찾아뵙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며느리는 기억 속 모습과는 다르게 무척 생기가 넘치고 무엇보다 눈빛에 힘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당장 내올 게 없어서 커피나 얼른 타다가 뻥튀기랑 같이 내왔는데 그걸 보고 며느리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희한한 데서 좋아하는 모습은 옛날하고 똑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간 며느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짓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며느리는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장사를 시작했대요. 그 우울했던 아이가 장사라니, 심지어 미국에서 장사라니 놀랄 노자였습니다. 활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저를 움직이게 할 원동력도 필요했고요. 그렇게 푸드트럭 장사를 친구의 지인과 같이 시작했는데 그게 일이 커질 줄은 처음엔 몰랐네요. 정신없이 5년이 지나가는 동안 며느리는 돈을 엄청나게 모은 상태였고 그러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서 주식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인생 역전일 만큼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온 재미교포 청년하고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부부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어요. 허락이 뭐가 필요하니? 네 인생인데. 아무렴 되고 말고. 제가 기뻐서 외치자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미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간청을 하는데 거절할 엄두가 안 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한국에서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셨던 게 저는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입이 얼마나 쩍 벌어졌는지는 구태여 묘사하고 싶지 않네요.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저희는 우선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며느리가 저희 아들이 있는 납골 땅에 가서 눈물을 쏟아내며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이 내 선물을 안 받고 싶으시대. 난 두 분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살아왔는데 아유, 내 선물이 거절당해서 어떡하지? 이러는데 아이고, 당해낼 도리가 없더군요. 당장 집을 구입하겠다고 며느리가 떼를 쓰는 걸 간신히 만류하고선 미국행에 함께 올랐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10년 만에 엄청난 인물이 된 며느리가 저희 부부를 호강시켜주는 그림에 얼마나 놀라서 뒤집어졌는지 내심 고소했어요.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며느리가 사는 곳도 둘러보고 여러 군데 관광도 하고 하다가 캐나다까지 올라가 보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만나고 있다는 청년을 본 순간 저나 남편이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저희 아들하고 무척 닮아 있었거든요. 어째서 며느리가 그 청년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는지 알 법도 같았으나 굳이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건실하고 좋은 청년이더군요. 비록 한국말은 유창하지 않으나 소통도 잘 되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에게 정말 예의가 발랐어요. 저희 부부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더군요. 졸지에 아들 하나 새로 생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미국에도 한국에도 저희 부부는 멋진 거처가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수영장이 딸린 햇살 가득히 들어오는 단독주택의 생활이 있고 한국에서는 멋진 서울의 한강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깔끔한 아파트 생활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시골 생활은 그 정도 체험해 보셨으면 이제 됐잖아요.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도시 생활을 즐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며느리의 언변에 또 넘어가고만 저희 부부의 잘못이겠지요. 어쩌다 말년에 이런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되었날 짚어보면 어이없는 웃음이 나옵니다. 저희 부부와 며느리는 아직도 떠나간 저희 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지만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훗날 하늘나라에서 저희 아들이 저희를 만나면 내가 다 봤는데 다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에요.